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기 멀리 강원도 깊은 산골짝,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겨울날에서 시작합니다. 아이고, 날씨가 어찌나 추운지 지나가던 새도 얼어 떨어질 지경인데 그 산비탈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하나가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습죠. 주인은 봉구라는 이름의 나무꾼이었는데 이 양반이 참 사람은 좋은데 뭐랄까 머리가 좀 둔하고 셈이 어두워 마을 사람들한테 바보 봉구라고 놀림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봉구는 며칠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은 채로 삭정이 하나라도 더 주워다가 장에 내다 팔 요량으로 낡은 지게를 지고 눈 덮인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무명옷은 기운 자국이 누덕누덕하고 발에 신은 집시는 다 헤어져서 벌겋게 언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으니 그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 때마다 봉구는 몸을 잔뜩 움츠리며 아이고 추워라. 오늘은 나무 좀 많이 해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산속은 그야말로 적막강산, 사람 그림자 하나 없고 오직 매서운 칼바람 소리만 귓가를 때렸습니다. 봉구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한 발 한 발 눈 속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을 근처에서 나무를 했을 텐데 며칠째 이어진 폭설로 가까운 곳의 나무들은 이미 눈 속에 파묻혀 버렸거든요. 더 깊이, 더 높이 올라가야만 겨우 팔만한 나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는데 봉구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먹어야 산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구를 보며 저 미련한 곰탱이 저러다 산에서 얼어 죽지 하고 혀를 찼지만 봉구에게는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우직함 하나로 버티며 산 중턱을 넘어설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더니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해버린 상황에서 봉구는 그만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배? 하며 당황하는 사이 발을 잘못 디뎌 비탈길 아래로 쿠당탕 구르고 말았습죠. 한참을 굴러 눈구덩이에 처박힌 봉구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눈을 털고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평소에는 전혀 와본 적 없는 낯선 골짜기였습니다. 사방이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람소리마저 잦아든 기묘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바위 틈 사이에서 뭔가 희끄무레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눈 덮인 바위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색색의 비단 보따리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사람 형상 같기도 한 것이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봉구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봉구는 그만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건 단순한 보따리가 아니었습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놓여있는 것은 최고급 비단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 2명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내아이, 하나는 계집아이였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있고 숨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어쩔 줄 몰랐겠지만 마음 착한 우리 봉구는 달랐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생명들이 어쩌다 이 엄동설 안에 여기에. 봉구는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얇은 누더기 외투마저 벗어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자신의 몸이 얼어붙는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차가운 볼을 비비며 체온을 나누려 애썼습니다. 봉구는 지게도 내팽개치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산을 뛰어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이 작은 생명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고 길은 미끄러웠지만 봉구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봉구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바보 봉구가 나무는 해오지 않고 웬 짐승 새끼를 안고 오나. 누군가의 비아냥거림에도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오두막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며칠 동안 아껴둔 비상식량인 말린 옥수수 가루를 물에 타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은 아이들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넣었죠. 밤새도록 아이들의 곁을 지키며 제발 살아만 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아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뭔가 달랐습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낯선 환경에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텐데 이 쌍둥이는 그저 맑고 깊은 눈으로 봉구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다는 듯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깊은 눈빛이었죠. 봉구는 아이들이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배고프지? 내 금방 밥 줄게. 봉구는 아이들에게 일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내 아이는 해처럼 밝게 자라라고 일, 계집아이 월은 달처럼 은은하게 빛나라고 월이라고 불렀지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봉구는 이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봉구 혼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에 식구가 둘이나 늘었으니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웬 혹을 둘이나 달고 와서 고생을 사서 하냐며 혀를 찾고 개중에는 산속에 버려진 건 귀신 들린 애들 아니냐 하며 재수없다고 침을 뱉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주워온 이후로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산에서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느니 봉군의 집 주변에 도깨비불이 날아다닌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었죠. 사람들은 점점 봉구를 멀리했고 일거리를 주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봉구는 억울했지만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디는 수밖에요. 봉구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밤에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도와 겨우겨우 끼니를 때웠지요. 자신은 굶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먹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구가 품을 팔아 번 돈으로 산 쌀 한 줌을 들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5살 배기 아이들이라곤 묻을 힘든 대화였죠. 오라버니, 아저씨가 오늘 가져올 쌀은 북쪽 눈에서 난 것인데 찰기가 부족하여 죽을 끓이면 금방 퍼질 것입니다. 그러게 말이다. 차라리 지난번에 가져온 남쪽 밭에 조와 섞어 밥을 짓는 편이 나을 것이다. 봉구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천진만만한 얼굴로 봉구를 반겼습니다. 아저씨 오셨어요? 봉구는 헛것을 들은가 싶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아이들의 눈빛을 보니 방금 들은 이야기가 환청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봉구는 아이들이 말한 대로 쌀과 조를 섞어 밥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평소보다 훨씬 구수하고 찰진 밥이 완성되었죠. 봉구는 깜짝 놀라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습니다. 이 녀석들 보통 아이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봉구는 그저 아이들이 영특해서 그렇겠냐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바보같이 착한 봉구는 아이들의 비범함을 의심하기보다는 그저 기특하게만 여겼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7살이 되었을 무렵에 봉군의 집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봉구가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게 되었죠.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아이들이 굶게 생기자 봉구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산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내 아이 일이 봉구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서쪽 골짜기로 가지 마시고 동쪽 너덜바위 쪽으로 가보세요. 봉구는 의아해하며 밀었습니다. 동쪽? 거기는 바위투성이라 나무가 별로 없을 텐데? 그러자 계집아이 월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저씨가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꼭 그쪽으로 가보세요. 아이들의 눈빛이 하도 진지하여 봉구는 속는 셈치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동쪽 너덜바위 지대에 도착한 봉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 말대로 이곳은 쓸만한 나무는커녕 자풀만 무성한 황무지나 다름없었거든요. 아휴, 내가 미쳤지. 어린애들 말을 믿고 여기까지 오다니. 봉구가 낙담하려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유난히 붉은 열매가 달린 식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왠지 모르게 시선이 끌려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파보니 세상에, 그것은 그냥 풀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른 팔뚝만한 크기의 사람 형상을 닮은 그 귀하다는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주변에 여러 뿌리가 모여 자라고 있었지요. 봉구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봉구는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캐냈습니다.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산삼을 이렇게 많이 캐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봉구는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으로 산삼을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표정으로 봉구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산삼이 있었군요, 아저씨. 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봉구는 흥분하여 외쳤습니다. 그래,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이걸 장에 내다 팔면 쌀도 사고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월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 산삼을 그냥 장에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약재상 김영감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 부르는 값의 3배를 부르셔야 해요. 봉구는 아이들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지만 이번에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봉구는 읍내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욕심쟁이로 소문난 김영감은 봉구가 내놓은 산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시큰둥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크기는 제법 크지만 약효는 별로 없을 것 같구먼.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 쌀 5가마니 값 정도 쳐주겠네. 평소에 봉구였다면 감지덕지하며 팔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봉구는 월이 시킨 대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산삼은 적어도 쌀 15가마니는 받아야겠습니다. 싫으시면 다른 곳으로 가보지요. 김영감은 이 바보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 당황했지만 산삼을 놓치기 싫어 결국 봉구가 부른 값을 치러주었습니다. 봉구는 생전 처음 만져보는 거금을 손에 쥐고 입이 귀에 걸려 돌아왔습니다. 산삼 덕분에 봉군의 형편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가득 찼고 아이들에게 새 옷도 사입힐 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봉구가 갑자기 돈을 벌자 의아해하면서도 전처럼 대놓고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봉구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비범함을 깨닫고 그들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은 봉구에게 농사 짓는 법, 가축 기르는 법, 심지어 장사하는 수완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봉구는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척척 해냈고 하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봉구는 더 이상 바보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덕망 있는 인물로 거듭나고 있었지요.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15살의 훤칠한 소녀로 정장했습니다. 일은 훤칠한 키에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청년이 되었고 월은 단아하고 기품 넘치는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봉구를 어버지처럼 따르며 존경했습니다. 봉구 역시 아이들을 친자식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지요. 세 식구는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건너편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탐욕스러운 사또 최대감이 봉군의 재산을 눈독 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대감은 온갖 구실을 붙여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지요. 그는 봉구가 갑자기 부자가 된 배경을 캐내기 위해 은밀히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최대감의 마수가 뻗쳐오는 가운데 과연 우리 봉구와 천재 쌍둥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아이들의 놀라운 능력이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봉구의 우직함과 아이들의 지혜가 합쳐져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탐욕스러운 최대감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여러분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덩덕쿵. 최대감은 자신의 신복인 이방을 시켜 봉구의 뒷조사를 샅샅이 했습니다. 이방은 며칠 동안 봉군의 지변을 염탐하고 마을 사람들을 탐문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봉구가 10여 년 전 산에서 쌍둥이를 주워왔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봉구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최대감은 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올거니 그 아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게 분명해. 그렇다면 그 재주를 내가 이용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최대감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당장 봉구를 관아로 잡아들일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죄목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에게 식근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지요. 며칠 후 평화롭던 봉군의 집에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놈 봉구야, 네 놈이 나라의 귀한 약재를 몰래 빼돌려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당장 오라를 받아라. 포졸들은 다짜고짜 봉구를 결박하고 끌고 가려 했습니다. 봉구는 아이고 나으니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이때 집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일과 월이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명백한 증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다니요. 일이 앞을 가로막고 맞다져 물었습니다. 포졸들은 코웃음을 지며 말했습니다. 증거? 관아에 가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공범일지 모르니 함께 가자. 결국 봉구와 쌍둥이는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최대감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나라의 법을 어기고 사리사욕을 채우다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최대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봉구는 두려움에 떨며 엎드렸지만 일과 월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최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사또, 저희 아버지는 죄가 없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캔 산삼을 정당하게 판 것뿐입니다. 이것이 어찌 죄가 된 것 말입니까? 월이 당차게 말했습니다. 최대감은 어린 것들이 감히 대든다며 더욱 화를 냈습니다. 전연의 주리를 틀어라. 감히 어디서 말댔구냐. 최대감의 명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월을 형틀에 묶으려 했습니다. 그때 일이 나섰습니다. 사또, 저희 아버지를 풀어주신다면 제가 사또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일의 말에 최대감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호, 특별한 능력이라. 그게 무엇이냐? 일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땅속의 기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금맥이 흐르고 어디에 명당이 있는지 알 수 있지요. 사또께서 원하신다면 큰 부와 명예를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감은 반신반의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네 능력을 증명해보거라. 만약 거짓이라면 너희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최대감은 봉구와 월을 옥에 가두고 일만 따로 불러 자신의 사유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최대감이 묘졸로 쓰려고 봐둔 야산이었는데 풍수지리가들은 명당이라고 했지만 어쩐지 묘를 쓸 때마다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지요. 자, 이곳이 어떤 곳인지 맞춰보거라. 최대감이 시야마듯 물었습니다. 일은 주변 지세를 잠시 살피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겉보기엔 명당 같으나 땅속에 수맥이 흐르고 음기가 강해 묘자리로는 흉당입니다. 이곳에 조상을 모시면 자손이 끊기고 집안이 망할 것입니다. 최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일의 말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명당은 어디란 말이냐? 일은 산 너머 반대편 비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곳은 비록 지금은 잡목이 우거져 볼품없어 보이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형세의 천하 명당입니다. 저곳에 묘자리를 쓰시면 사또께서는 정승반열에 오르실 것이며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최대감은 일의 말에 혹하여 당장 인부들을 불러 그곳을 파보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땅을 파자 오색 찬란한 흙이 나오고 상서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최대감은 뛸 듯이 기뻐하며 일의 능력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하하하, 네 놈이 참으로 신통한 능력을 가졌구나. 내 너를 중했을 터이니 앞으로 내 옆에서 나를 보좌하거라. 최대감은 약속대로 봉구와 월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최대감의 곁에 잡아두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려 했지요. 최대감은 일을 앞세워 숨겨진 금광을 찾아내고 알짜배기 땅들을 사들이며 재산을 엄청나게 불렸습니다. 일은 최대감의 악행을 알면서도 봉구와 월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저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대감의 신임을 얻는 척하며 은밀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부정부패 증거를 하나둘 모으고 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때를 기다렸지요. 한편 풀려난 봉구와 월은 이를 구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서슬퍼런 최대감의 권세 앞에 그들의 힘은 미약하기만 했습니다. 월은 오라버니가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저 악장의 소나귀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해. 월은 봉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재물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민심을 얻어야 해요. 언젠가 일이 최대감을 무너뜨릴 때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어줄 거예요. 봉구는 월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구는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얻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라에서 암행어사가 파견되어 전국을 돌며 탐관오리들을 적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월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오라버니를 구할 유일한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월은 봉구와 상의하여 암행어사에게 최대감의 비리를 알릴 상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이리 몰래 빼돌린 장부 사본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아 꼼꼼하게 작성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 상소를 암행어사에게 전하느냐였습니다. 최대감의 감시망이 곳곳에 깔려 있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월은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월은 거지 행색으로 위장하고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동냥을 하는 척하며 암행어사의 행방을 수소문했지요. 그러다 우연히 허름한 선비 차림을 한 낯선 인물이 주막에서 최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유심히 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월은 직감적으로 그가 암행어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월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하여 짐짓 미친 척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탐관오리 배 터지네. 억울한 백성 눈물 흘리니 언제쯤 맑은 해 뜰까. 노랫가사에 최대감의 악행을 은유적으로 담아 암행어사의 주의를 끄려는 속셈이었지요. 선비는 월의 노래를 듣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월에게 슬그머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자, 그 노래에 담긴 사연이 무엇이오? 월은 주위를 살피며 품속에서 상소를 꺼내 선비에게 건넸습니다. 나으리,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십시오. 이 고을 백성들의 피눈물이 담긴 글입니다. 선비는 상소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어. 내 이 사실을 조정에 알리고 반드시 바로잡을겠어.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오. 선비는 월에게 안심하라는 눈짓을 보내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월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우렁찬 외침과 함께 역줄들이 관아로 다들여쳤습니다. 최대감은 혼비백산하여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암행어사는 최대감을 포박하여 마당에 무릎을 꿇고 호통을 쳤습니다. 네 놈, 네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다. 국법을 어기고 백성을 수탈한 죄 용서받을 수 없다. 최대감은 발뺌하려 했지만 일이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과 월이 전한 상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꼼짝없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최대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를 파직하여 귀양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일은 최대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봉구와 월은 관아 문 밖에서 일을 기다리다 그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라버니, 고생 많았어. 일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세 식구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내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그들을 축하해 주었지요. 봉구씨, 정말 장하오. 이리도련님, 월이 아가씨, 덕분에 우리 고을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봉구와 쌍둥이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최대감이 물러간 뒤 고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암행어사는 일의 능력을 높이사 조정에 천거하려 했지만 일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부귀영화는 제게 필요 없습니다. 일은 봉구, 월과 함께 다시 예전의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아가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가끔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가뭄이나 홍수를 예방하여 마을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산신령이 보낸 선물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지요. 세월이 흘러 봉구는 백발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일과 월을 불러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너희들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봉구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과 월은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봉구를 양지 바른 곳에 묻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지요. 이후 일과 월은 봉구의 유지를 받들어 마을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을 주었지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건선징악의 교훈 모두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덩덕쿵!